유시민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대통령 선거가 찾아왔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6월 3일이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무현 재단에서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셔서 이제 우리 나라 걱정을 함께하는 특집 대담을 마련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122일 만에 파면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 또 출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난 3년 동안 엉망으로 헝클어져 버린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요. 바로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저는 이분을 40년 동안 독자로서 알아왔습니다. 도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경선 후보죠, 이재명 의원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의원이라는 명칭이 좀 색다르네요. 이게 이제 대표가 처음 들어봅니다. 대표가 아니시니까 후보라고 부르기는 아직 좀 경선이 시작이 안 됐고.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그래서 이제 의원으로 네.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도올 선생님. 이번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역사의 저 그 깊은 구석의 이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노출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잘하면은 깨끗하게 우리 역사가 그 세탁된다 그럴까, 그 완전 뒤바뀌는 이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그 동학임 얘기하는 개벽의 시작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개벽의 시작이다. 예. 사람의 이제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자격 있는 1등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 많이 다르시네요. 저는 지금 막 가깝는데 이재명 의원께서는 어떠신가요? 뭐 저도 사실은 매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번 군사 쿠데타 내란 상황을 맞았고요. 이제는 일단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그 결정난 상태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뭔가 아직 해결됐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큰 뭐 책임감이랄까, 뭐 어깨를 뭐 짓누른다고 보통 하잖아요. 걱정. 사실 그런 게 많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꿈속 같지는 않고 뭔가 만화 속 같은 느낌? 너무 황당무계하고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약간 느껴지고.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꽤 들기도 합니다. 도올 선생님이 굉장히 기대를 안고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약간 암담했거든요. 왜 암담했냐 하면,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또 뭐 정치를 하려고 국민이 합니다, 이런 말씀 평소에 하세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고, 또 직업 관료제를 두고 있고, 나라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이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그랬고, 헌법재판소는 그 권한대행이 헌법 위반을 했는데도 중대하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권한대행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깔아뭉개면서 마음대로 하고, 언론인들은 내란 세력한테 마이크 쥐어주고, 군인들은 그 불법적인 지시를 시킨 대로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해온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그 소위 말하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들이 이렇게까지 헌법에 무지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나라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암담한데, 선생님은 희망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나라에 지금 파워 엘리트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엘리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엘리트답지 못한 거죠. 그거는 엘리트가 아니고, 옛날에 엘리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안동 지역의 퇴계라든가 그 지방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관리하면서 그 문화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저쪽 우도에는 뭐 저
존엄명이 있고 뭐 누구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형성됐던 건데 지금 파워 엘리트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 그 시험 좀 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질 하등의 역사적 그 체험이나 그 자기들의 어떤 삶의 역정에서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무리 준동한다 해서 그 민중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다. 우리 이제 동방사상에 철저하게 난 고전 학자니까는 고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낙관을 가지지 않으면 존재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낙관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선생님은 약간 이 세상을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이데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그런 세상이고 엘리트란 정말 이렇게 가치와 또는 품성, 역량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분류에 의하면 이 무기를 든 무례배, 현실적 힘은 가졌지만 결코 통치할 자질이 없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무례배들이. 무례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 표현이 엘리트는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민심의 파워를 결국은 그런 소수의 엘리트들의 장난으로는 그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확고하죠. 근데 저는 사실 그 관련해서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건강한 신체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병균에 의해서. 근데 이 얼마나 많이 침습할 거냐, 얼마만큼 건강을 해친 상태에서 이겨낼 거냐. 물론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럼 나라가 망하죠.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신체인데 병에 감염이 됐다. 열 나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텐데 저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 네, 면역력, 저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초기에 예를 들면 이제 계엄이 있기 이전에 사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은 할 텐데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른 다음에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중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그것도 품격 있게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근데 그 바로 그 국회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네. 방송하신 거 그게 결정타 같아요, 사실은. 근데 김혜경 여사가 훌쩍거린 거 맞아요? 옆에 훌쩍거리는 소리? 맞습니다. 저는 죽을지도 모르는 네. 상황이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 보고 그러니까,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 감염병을 이기고 나서 우리 몸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가? 네. 또다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고쳐나갈 건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담당자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파면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들어갈 거다. 이런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졌죠. 경제 시스템도 망가졌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 또는 질서도 망가졌고 세상에 법 질서의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을 그걸 지켜야 될 공직자의 최고 책임 공직자가 대놓고 어길 뿐만 아니라 아예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이 내란 사태는 계속 중인 거죠. 아직 병이 완전 나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고름은 이제 제거됐는데 그 밑에 소위 옛날 말로 하면 해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이걸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재발 위험성도 매우 크고요. 그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이지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겨낼 텐데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힘이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치러야 될 대가, 그 기간, 또 훼손의 정도 이게 다를 거다. 근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또 경험도 했고 보통은 이렇게 한번 당하면 그 열패감이 생겨가지고요 후퇴하거든요. 공포에 포기하죠. 공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도전하잖아요. 저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상징적인 공간, 그 시간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트랙터 왔던 날. 네, 그날 밤 그게 딱 오금치고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은 동학군은 못 넘었지만 결국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 저항을 뚫고 그 반역을 뚫고 제자리에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어서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경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길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문화 콘텐츠 영역이 우리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 출마 동영상에 이 영어 쓰는 거에 대해서 또 나무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별로인데. K 이니시어티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주도한다 네.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약간 광고 카피처럼 그렇게 쓰셨던데 네. 이제 거기서는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을 선택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학에 나오는 치국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는 건 치국까지고 예. 네. K 이니셔티브가 이제 평천하. 예, 평전아. 평천하. 그럴 수 평천하. 있겠네요. 이건 그때 K 이니셔티브의 주체는 뭐 정치가가 아니라 이 민중 국가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전 천하의 하늘 아래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는. 모델 표준이 되는 그래서 거죠. 그게 이건 대학에 나오는 이 구절이구나. 평천하. 평천하.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술이든지 뭐 산업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쩌면 소국이잖아요. 이 소국이 가야 될 길. 우리가 무력이나 부 이런 것들로 세상을 제패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지킬 정도만 된다면 그 다음은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말이에요. 근데 무학의 테러리스트가 그런 멋진 말에 그런 주장을 해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그분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예. 우리는 대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이 양반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낭만적이셔. 낭만적이지. 지금은 그 소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프트 파워. 예를 들면 경성 파워야 우리가 하드 파워.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있잖아요. 홀딱 속았수다랄까? 뭐 복삭 속았수.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정말 그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 공감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보편적인 감정이죠. 인간에게. 근데 그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문화의 힘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영역들의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파괴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려는 세력들도 있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전 세계가 아마도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저게 가능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도르세님? 우리가 이거 이번에 한 거? 이거는 제 딸도 저 토론토에 아주 정 교수로 있는데 나한테 메일을 항상 보내오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하다. 네. 국제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분단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 보람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K 민주주의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것 같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모델로 저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찾을 것 같습니다. 권력자의 진입 쿠데타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렇죠. 그것도 무혈의 그 그렇죠. 웃음으로 평화롭게. 저는 위대한 정말 역사의 일부라고 봐요. 실용주의라는 말을 네. 많이 쓰셨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로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실용적이라는 말을 경박하게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실용주의라는 것의 실용이라는 게
실제로 유스풀하다. 네. 쓰임이 있다.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 기준이 그것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정말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유스풀하다. 네. 이러면은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는 윌리엄 제임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참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과감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실용주의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금. K 이니셔티브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논평하자면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 소프트 파워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건 아닌데 저 나라 뭐야? 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게 최근에 3번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때 그렇죠. 예. 한쪽에서는 중국처럼 봉쇄 정책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나라가 있었고 되게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강압적 조처 없이 정부와 시민이 협동해서 그 아주 치명률이 높은 시기에 대유행을 막아내고 치명률이 아주 낮아진 다음에 이제 면역이 되도록 이거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때 굉장히 한국을 이 세계를 놀래킨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는 이런 문화산업 이게 대중적인 문화예술 작품들이에요. 이게 사실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경우도 그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른데도 그 가족 간의 애틋한 사랑과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어떤 행동과 그 감정의 교류와 이런 것들로 전혀 다른 문화권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 그건 뭔 말이야 이랬는데 굉장히 우리 스타일로 했는데 전혀 다른 문화에 가닿는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무혈로 좌절시키고 다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 이제 이런 게 몇 가지 사례인데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되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실용주의, 실용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재명 의원께서 되게 강조하실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정부에서 접근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번 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수준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최소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총량이 부족해서 그러냐, 부의 총량,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냐. 사실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도 사실 많은 시기잖아요. 네, 편중돼 있는 거죠. 결국은 편중된 거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을 실험하는 곳이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더 낫게 만드는 게 사실 정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도 있지만 그래갖고 잘 안 되는데 잘 안 보통. 되죠. 잘 안 되고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거, 이게 정치니까 실용적이라 해야 되죠. 그 우리나라의 아주 그 고질적인 편견이랄까, 또 우리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또 부족함도 물론 있겠지만은 뭐 우파래야 경제가 흥한다. 경제는 보수가 잘해 이런 거.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그 가짜 전설입니다. 그게 진짜 가짜거든요. 네. 이건 진짜 가짜 맞습니다. 그 정말 머리를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쓰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장악할 때 반드시 국민들의 부가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획일적인 무슨 블루프린트를 제시하기 전에 그 리더십에 올바른 그 의가 있으면은 이 정의감이 있고, 그리고 공자도 그랬잖아요. 적은 거를 불안과 적은 거를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환불균이다. 그게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거다. 그리고 정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바르게 하면 되는 거다. 그 바르다는 말 자체가 아주 깊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두고 볼 적에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네. 왜냐면 이념이라는 거는 이 머리 쓰지 못하는 놈들, 이거 그냥 저 뻥꾸라들이 이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누구 빨갱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왜 빨갱이냐를 제시하는 그 빨갱이 적발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한다. 이거 그 사람들 머리에서 경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조순 선생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 네. 그 과거에 그 양반이 우리 한학의 대가예요. 아주 서구적인 경제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학의 율곡 특히 아주 대가입니다. 아, 그 양반이 나보고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 경제라는 게 잘 모르겠다고 그 경제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항상 하는 말이 경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영어의 에코노미로 생각하는데 경제라는 거는 그 경세 재미냐 경세 재미니까 나라를 제대로 바른 위치에 세우고 백성들을 그 삶에서 도탄에서 구해주면은 그게 바로 경제야.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경제 문제라는 거는 이 정치적인 그 어떠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을 장악하면 반드시 네. 잘 되게 돼. 그래서 선생님 그 하도 이념 이런 거 좋아해서요. 저도 이념 그런 거 무슨 리즘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먹사니즘. 네, 먹사니즘은 근데 좀 약간 없어 개념이 보이죠? 좀 좁지 않나요? 좁죠. 그죠? 먹고 사니즘의 이제 준말인데 먹사니즘. 기능적이고 물질적이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했는데. 그래서 약간 물신숭배 같은 느낌? 그래서 잘사니즘으로 바꿨어요. 잘사니즘이 있잖아요. 그 화이트헤드가 네. 아주 대단한 철학자죠. 20세기. 예,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예. 분이죠. 그 양반이 인간의 이성의 기능은 세 단계가 있다. To live, 사는 거. 그 다음에가 to live well,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to live better, 더 잘 사는 거. 사는 거. 그런데 이성이라는 게 수학적인 머리 기능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증진시키는 거. 잘 사는 거. 근데 여기 그 잘사니즘인가? 네, 목사니즘, 잘사니즘. 잘사니즘 보면서 이거 저 화이트헤드 말 같은데 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나중에 더 잘 사니즘으로 가야 돼. 더 잘 사는 즘 제가 그 출처를 솔직히 밝히면요. 네.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어요. 먹고 사니즘. 그래서 한 글자 뺀 거예요. 먹사니즘이. 고자 뺀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부족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네. 잘사니즘. 네. 근데 이제 잘사니즘은 먹사니즘보다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넓죠. 느낌상. 같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사니즘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네. 잘사니즘은 약간 인문적인, 보통 우리가 인문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제가 그래서 느낌이. 구분을 했는데요. 목사니즘은 채소 생존에 관한 거예요. 기본. 그렇지. 기본 뭐 생존에 기본 관한, 그 기본 화이트 생존에 관한 그래요. 거고, 예. 기본 생존에 관한 거고, 그래서 고통 없는 삶, 약간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근데 잘사니즘은 좀 단계를 높여서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죠. 행복한 삶, 단계가 좀 높게. 자부심을 그건 느끼는 삶. 약간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좋은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진단하기로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나쁜 이유가 네. 이제 미시적으로 작은 문제들도 많지만 대통령은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사람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우선 수출이 엄청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이제 작년에 무역 흑자 났다고 그러지만 그 수입이 줄어서 흑자 난 거고 수입이 줄면 그 다음 시기에 수출이 또 더 줄어요.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수가 부진합니다. 지금 그게 제일 35개월 문제죠. 이상 계속 내수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세 번째는 이 부자 감세 해줘가지고 균형 재정한다고 그랬는데 엄청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나라빚이 세수 결손도 나고 100조가 늘어났어요. 예,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지금 커졌습니다. 불경기라서 국세 수입은 안 느는데 안 그래도 그걸 감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령으로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 몇십 조씩 해마다 적게 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우선 수출 안 되는 거는 정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교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수가 안 좋은 거는 불경기인데 정부 지출이 줄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부 지출이 줄은 이유가 이게 부자 감세 때문에 불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문제 이게 세 개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맞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진단하시죠. 그러면
우선 뭐부터 제일 먼저 손댈 수 있을까요? 대책은 원인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대외 여건은 우리 마음대로 쉽게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힘으로 뭐 바꿔가지고 갑자기 경제 용토를 늘리거나 대외 여건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가 많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수 문제입니다. 내수는 지금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 교정할 여력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안 하는 거죠. 그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책 한 권 보면 제일 위험하다면서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죠.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네, 안 그러니까 읽으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그거 한 권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 그 말하기 참 그렇고 하여튼 자유의 이름으로 네. 사실 자유와 방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방임, 방치. 근데 실제로 시장이 방치돼 있어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근데 시장과 분리된 정부,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 문제는 지금 상당한 여력이 있어요. 그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거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거부터 네, 하시겠다. 그거부터 해야죠. 그럼 지금 자영업이 지금 뭐 요식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 국내 여행 관련 각종 그 업종들 이런 데가 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여력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된 겁니다. 네, 일단 이걸 복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정부 역할은 원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사회교과서.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 예. 생산, 소비, 조정. 예. 이 역할이 있는데 조정을 하는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주고 부채질. 해야 되는 받쳐주고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사실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떼버리니까 정부 지출이 줄어든 데다가 사실 해야 될 역할을 안 해버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더 줄어요. 더 줄이니까 더 떨어져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교정을 해줘도 상당 정도 개선될 겁니다. 예. 성남에서 뭐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좀 자잘한 거 많이 했죠. 그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죠. 예, 네. 저 중앙정부 운영한 성남시하고는 볼륨이 다르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는 예를 들어 성남에 그 골목 상권들이 다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보증금도 없고 뭐 권리금도 사라지고 뭐 시장에 뭐 예를 들어 금호시장 3분의 1이 막 비고 있었는데 사실 큰 돈 안 들이고요. 그 재래시장들이 성남은 거의 다 살아났어요. 큰 돈 안 들이고. 예를 들면 지출을 조금 늘리는 정도 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걸로 그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서 정부는 성남시 빚도 다 갚고 하면서 그걸 했잖아요. 빚도 예. 갚고 그건 재정이 좋아져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지출이 그 동네에서 좀 회전이 좀 되니까 작은 돈으로 성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에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단순하게 보면요. 돈이 1억이 있는데 누가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동네에 막 돌아요. 그 100바퀴 돌면 100만 원이 1억이잖아요. 그게 경제거든요. 순환이죠, 경제는. 순환이죠. 예. 근데 이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손을 떼가지고 이 순환 자체가 막혀 있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 국내의 내수 문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때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받쳐줘야죠.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외교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몇 개 나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냐.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요. 대북비라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어요. 아, 그거는 미국에서 오는 돈이 끊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뭐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죠. 꼭 미국에 돈 없다고 돈 안 온다고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 지휘탑이 사라지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 악순환이 사라졌죠. 그 장기적인 경제 정책으로 가기 전에요. 네.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한중 관계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무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지난 몇 년간 미쳐왔다고 저는 보는데.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한국이 중국과 척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협중이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고의적으로 지배층에서 하여튼 그 지난 2, 3년 동안 만들어온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 그 협중 그런 이 중국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괜히 그냥 중국을 그렇게 대적시한 거예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이란 마켓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고 중국은 얼마든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충분히 동반자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정세가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중일 경제 이 공동 대처라고요. 그것이 유럽연합보다 더 커진다고.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일이다 뭐 친일 뭐 이런 그 지저분한 걸 떠나서 일본하고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우리 품 안에 안고 그러면서 대등하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미국도 그렇게 함부로 전 세계가 우리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지 기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김우중 그 회장하고 여러 번 세계 여행을 좀 했잖아요. 그거 글도 쓰시고 그러셨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그 경제라는 거는 그냥 하여튼 물리고 서큘레이션이다. 그걸 돌리려면 이 나같이 노동자처럼 부지런히 댕기면서 만나고 그냥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이쪽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김일성도 그때는 살아있을 때니까 김일성도 가서 만나고 일본 수상도 만나고 중국에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히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거요. 매우 어렵죠. 사실은 이제 과거하고 달리 최근에는 진영 대결이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참고할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 작전, 대결 작전을 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럼 그게 다냐?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협력을 해요. 필요한 부분은 또 협력을 한다고. 협력, 경쟁, 대결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보이는 건 대결 국면만 보이죠. 그것만 하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한국시켜가지고 하고. 네. 그러나 어쨌든 대결 국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실제로는 어려워요.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한미 간 협력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토대 비슷해요.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아까 말한 일본 관계도 제가 사실은 매우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긴 한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협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서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리된 걸 좀 하자. 과거사 문제, 또 뭐 독도 문제 이런 것들, 그 싸우는 거 싸우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예를 들면 문화사회적 측면은 뭐 그것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원래 전쟁을 하면서도 오른손으로는 주먹질하면서 왼손은 잡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것도 실용주의. 그것도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왜 쓸데없이 모든 걸 싸우는 데다 투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척질 필요 없죠.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붙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연관성이 너무 크고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미국이 소련이 강대할 때는 강대한 국가로 존속하고 있을 때는 소련을 이제 지정학적 라이벌로 규정을 하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중 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닉슨 때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좋아져서 쭉 잘 오다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리고 소련은 해체되고 그러면서 중국 GDP 규모가 총액이 미국의 약 70%에 다가서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새로운 지정학적 라이벌로 지목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근데 그게 오바마 때부터인데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그걸 이어갔고 지금 트럼프 2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봉쇄하는 노선을 쓰면서 아시아 태평양 쪽을 그 봉쇄선으로 조직하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붙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혐오를 조장하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작업들을 하고 그거에 호응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 내부에서는 협중 정서를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 노선에서는 반중 노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중 무역 관계가 파탄 상태로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에 외부 충격이 왔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압력은 계속될 텐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께서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지정학적인 대결 이거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가느냐. 그렇죠. 일단 되게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대개 이건 답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신 것처럼 일단 중국하고 우리의 이 관계 문제는 사실 중국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정말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말 거의 밀월처럼 느껴지는 한 20년 전쯤 중국이 한국을 볼 때 새로운 모범이에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거의 그렇죠. 지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매우 적대적으로 변했죠. 근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국에 안 보이는 경제 제재였어요. 국민들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의 큰 요인이 됐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좀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이게 지금의 그 한중 그 갈등의 한 큰 원인이 된 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이 동아시아 그 세력 관계의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외교사에서는 1강 국가가 2강 국가를 언제나 견제를 하는데 그렇죠. 2강 국가를 견제하는 방법은 3강하고 손잡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러시아, 일본, 뭐 미국 하여튼 이 중국이 모든 강국이 이렇게 직접 와닿아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 국제관계에 거의 그 피봇 아주 축 노릇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춘추전국 시대처럼 뭐 정나라라든가 노나라든 약소국이라도 그 외교관계 책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합종연행으로. 합종연행으로 국력이 약해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력으로도 뭐 10대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도 이게 7등쯤 한다고 7등쯤 하는 5위입니다. 강국이고 5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외교적으로도 이거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약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5대 군사 강국입니다. 네. 앞으로 되시면은 뭐냐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죠.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악인데. 이 맥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쓰임새를 최근에 와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특수관계고 특수관계가 됐죠. 예. 우리 윤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너무 가까워졌어요. 우리한테 매우 위협 조인이 됐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관계 개선을 할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 관계 개선될 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죠.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쓸모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예. 그 어떤 전문가는 무슨 노벨 평화상 얘기하는 건 헛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상금을 한 1억 불쯤 주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돈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설정을 하면 북한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개선의 기회가 올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파나마 운하, 예. 파나마 운하 뺏어오겠다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린란드를 네. 군사적으로 점령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넘어와라. 아니면 팔아라. 예.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네. 북극 항로가 열리는데 이거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다 피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로 항로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냐.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외교 역량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됐고 우리한테 기회죠. 예를 들면 이제 해양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국하고 사이에. 그렇습니다.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다 망했더라고요. 미국은 조선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죠. 북극 항로 문제,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해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다만 잘 관리한다면 아니면 다 뺏기는 거죠. 이제 좀 예민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죽을 고비를 진짜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가 아니고 진짜 물리적으로 죽을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물리적 법률적으로 네. 죽을 고비를 제가 보기엔 미니멈 4차례를 넘기고 지금 여기 와 계신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니까 플랜카드에 이름을 싸고 욕하는 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예, 대한민국의 공적 제1호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런 플랜카드를 막 엄청 전국에 발랐어요. 네.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게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 네.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네, 스스로. 두 번째 이렇게 나서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네. 도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가해자들이 저렇게 계속 악을 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정치관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그 인간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장 배경이나 모든 뭐 이런 것에서 볼 적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 하면 원래 소속이 소속이 그러니까는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다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내 생각으로는 전태일이 되면 그건 좋은 건데. 저도 좋은데.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전태일 같은 놈이 그 어떻게 내 대통령을 모시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한국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이라는 걸 주창하신 안병무 선생이 예수라는 거는 갈릴리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지 예수가 누구냐 이거 실제 따질 수 없다. 역사적인 예수. 근데 그 사건은 역사의 지평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전태일을 예수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유형의 사건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죠.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에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예수 사건이 우리나라에 많다. 그러면서 전태일이야말로 이 예수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민중은 예수가 될 만큼 위대하다. 그러면서 안병무 선생님이요. 네,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거역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에게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게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만큼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지 모르지만 예수 사건처럼 느끼는 거야. 나는 네. 어떻게 이재명이가 예수가 되냐 이런 공포가 있는 거야.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네.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 특히 앞장서는 게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뭐 그 열혈중앙 의혈중앙 중앙대학교 그 학생회 그게 의혈중앙이래요. 의회 죽고 참여산자. 그래서 누군가가 최근에 이렇게 그 11분짜리 그 출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의혈중앙. 어둠의 민주당은 의혈중앙 자꾸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더 띄워주고 있는 게 아니냐 권성동이.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 예, 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 명언집 아니었어요? 예, 그 망언집이었어요 원래.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왜
원래 민주당에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왜 국힘당에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하고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네. 지금 거꾸로 서 있는. 망언집이라고 만들었는데 저도 읽어봤거든요. 네. 뭐 내가 나쁜 말 한 건 아닌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야. 사람들이 네. 놀래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TV 토론 나가서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앞에 전제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 말씀하시죠. 국힘당 주요 정치인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틀어가지고 수도 없이 기소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법정에 나오게 만들고 그러고 저 사람 사법 리스크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네.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시장님이 그래야만 민주당 지금 뭐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일각에서는 확 해야 돼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요.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 사실은 그 뒤지로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거. 그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 짧은 5년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옛날에는 멋졌지.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저는 그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든지. 그동안에 이런 말씀이요. 매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안 믿어요? 분명히 거짓말일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줬어요. 내가 성남시장 된 다음에 나를 괴롭히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내가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다 썼다. 근데 경기도지사 하면서 산하기관장 뭐 강제로 뭐 어떻게 내쫓은 거 있냐? 없다. 다 데리고 성과 내게 했다. 그래서 인정받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은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거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야 돼. 뭐 이런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우리 이재명 의원님의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자사전에도 나와 있고 좀 그 고생을 한 그 도수가 그 보통 도수가 아니에요. 이뭐 산업재해로 신체적으로 당하고 뭐 맨날 두드려 맞고 뭐 그런 가운데서 또 그 고시를 본다고 고생하고 뭐 하여튼 그 삶의 역정이 이건 드라마틱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같이 좀 편한 가정에서 큰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끔찍하게 그게 공감이 와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렇게 그 살았다는 게. 이렇게 더 괴롭고 그게 얼마나 이게 한 인간으로 받기 어려운 거냐.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가 돼 봐야 이 정치라는 게 번지수를 찾는다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놈들도 요새 계속 해먹었는데 해방 여태까지 이 우리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건 아니 그 기회를 내가 억지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 헛소리들을 하냐 말이야. 어? 난 이거는 하나의 사상가로서 양심 있는 학자로서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외치고 싶어요.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그거밖에 없지. 그건 뭘 왜 그러냐 그 원인을 분석할 거야 뭘까 하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건입니다. 되시면은 그리고 아무리 잘못돼도 그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온 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의감이 결국 우리 사회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중요한 게요. 사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왜 산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즐겁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네.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냐? 저는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결과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는 행복해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정치를 행복해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막 계곡 가서
막 설득하거나 아니면 압박하거나 뭐 재정 지원하거나 해서 싹 정비를 했더니 거기 수백만 명이 가가지고 즐겁게 애들 지금도 데리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럼 예. 얼마나 더 행복해요. 그 옛날에는 막 그 닭죽 5만 원, 6만 원 주고 안 사 먹으면 계곡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애들 데리고 쭈삣쭈삣 하던 그 수많은 가족들이 이제는 막 자유롭게 막 튜브 들고 가서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각 영역에 있거든요. 강영영 예를 들면 몇십만 원 없애가지고 온 가족이 죽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떠나는데 제가 50만 원은 연 1% 이자로 조건 없이 빌려준다. 대신에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와라. 예, 기본금융. 그럼요. 50만 원 빌려줘. 그 때문에 정말로 고맙다. 우리 죽을 거 살았다. 이러는 걸 보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 500억인데 경기도 예산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행복한 게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날리면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사람은 누구 감옥 보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에 누구 감옥 보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국힘당 분들은 이 방송 안 보실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누가 셔츠로 잘라가지고 이것도 올려서 자기도 모르게 볼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을 괴롭혀서 그 사람 감옥 보낼 때 행복 안 하시대요. 우리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누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행복하시대요. 네. 누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거는 제가 괴로워요. 본인이 괴롭대요.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플랜카드 좀 그만 붙이고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 이재명을 무찌르다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할 건지 얘기하시라고. 도대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거죠.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설득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렇죠. 설득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 돼야 돼. 먹어봐야 돼. 꼭 먹여봐야 돼.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그 국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사람들. 제가 보면 아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보면 반가워요. 네. 그리고 아예 잠깐만 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막 되게 멋져 보여요. 의열중앙도? 오열주왕도 엄청 멋져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사실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치를 하면서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당신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한데 행복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엄청 괴로워해. 왜 괴로워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할 길이 있거든요. 네.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뭘 저렇게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그 괴로워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모자라는 거지. 그 비열한 자기 보신. 이게 자기 보신이 그 비열한 방법으로밖에는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 의원님께는 안 여쭤볼게요. 이런 말씀 들으면 다 좋아할 텐데, 모범 답안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번 내란 관련 그런 사람들, 뭐 범죄 저지른 사람들 윤 정권에서 완전히 이거 손을 봐야 된다 이거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 못하지. 또 좋게 넘어가면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단죄를 하는 문제하고 이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단죄를 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죄는 사회 통합을 위한 단죄예요. 네, 통합을 위한 단죄. 통합을 위한 단죄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위한 단죄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의적으로 끌려 나온 뭐 군인이라든가 뭐 지휘관급에서 이런 건 뭐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용서를 하고 그러고 아주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사전 공모하거나 아주 나쁘게 공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단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통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통합하고 봉합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오해 덮어놓는 이게 통합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하게 진상은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뒤져가지고 괴롭히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나올 때까지 터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응보예요. 복수죠.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쁜 짓 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복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예방 효과예요. 반복하지 않게. 네. 예방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다시 그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거. 소위 특별 예방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게 하는 거. 일반 예방.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예방 효과도 없고 응보는 충분히 했다면 그건 말로 가다 놓고 괴롭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냐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형사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일반적으로 꼭 내란 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내란 사범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란 사범 문제는 사실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두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예. 아직도 그 사람이 지시한 군인들 때문에 총칼로 장애인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사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살아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책임을 못 지고 뭐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상황이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192번째 일어났습니다. 20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예,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책임을 대해서 물어야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백하고 협조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하여튼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쭉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지금 대세는 검찰 조직은 합법적 행정기관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 내란 국면에서 또 지금까지 수장부터 시작해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세예요. 근데 아까 질문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예.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거 당연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지금 임명을 권한 대행이 지금 7개월째 안 하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달째 그래서 지금.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공수처도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좀 강화하고.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소청, 공소청이죠. 네.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이 뭉쳐 있으면 국민이 피해자. 반드시 남용됩니다. 네. 권력의 본성이 그렇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검찰 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말달들 칼제비들을 꽂아가지고 네.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그럼 거는- 우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제가 이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됐어. 안 됩니다. 2대는 때려야지. 최소한 2대를 때려야 돼. 그런데 2대 맞은 사람은 내가 합당하게 했으니까 2대 뭐 적절하네. 안 끝나요. 다음에 4대를 패. 네, 아니면 한 대 빼고 한 대에 대해서 이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죠. 근데 이걸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를 안 하면 그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통합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인 이유입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냐면은 좀 사회를 좀 정화하려면은 검찰 세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좀 과감하게 더 바르게.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서 어떻게든지 검찰의 위상을 좀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그러한 현명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칼질을 하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더 불안해져요. 그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네. 사회적으로. 그보다 더 급한 게 많아요,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안 해요, 귀하들처럼.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럼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 검사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뻘짓들 좀 그만하시고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벌써요? 그럼요,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 왔습니다. 이제 사실 대통령을 중간에 파면하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8년 사이에 우리가 2번이나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안타까운 예, 일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국민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국민도 힘들어요. 너무 많은 걸 잃어요. 예. 그 사이. 우리 에너지를 우리들 각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서로 써야 되는데 서로 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네. 모두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힘든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민주라는 말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런다면 이게 숙명이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 이 아름다운 민주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이 민주국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3D 업종이에요. 맨날 나가서 해야 되고. 공짜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죠? 공짜 없어요. 예,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 살려면 민주공화국에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중용에 그런 말이 있거든. 그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도라는 거는 일순간도 너에게서 떠날 수 없는 거다. 네. 주인 노릇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떠날 수 있다면 가리 비도야 그랬거든. 그게 떠날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네. 사서 삼경에 뭔가 좋은 말이 다 있네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어쨌든 응원봉을 들고 정말 좀 아름답더라고요. 네. 미안하지만 이뻐요. 예, 미안하지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유럽의 그 소위 프랑스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이 이 시위 장면을 보고 아니 왜 시위를 밤에 해? 시위는 낮에 파업하면서 하는 거야. 출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하는 거지. 왜 퇴근 후에 하냐고.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는 있겠죠. 퇴근해서 한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왜 퇴근해서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퇴근해서 하잖아요. 심지어 밤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때문에 그 퇴근해서는 시위하지 않는 그 나라가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 해가지고는 민주주의도 하기 힘들어요. 빡세요, 민주주의 하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울 선생님 오늘 말씀 쭉 들으셨는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일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이재명 의원께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개헌도 얘기하고 자꾸만 그 정치 모델을 뭐 유럽의 뭐 내각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운운하면서 이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 헌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의를 구현하고 평등을 구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국민이 사랑하는 그 지도자로서 하여튼 바른 리더십을 한 번도 우리가 이 역사에서 해보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핍박을 받고 이 민중이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고 해방 후에도 계속 이렇게 왔는데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리더십을 네.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만드시면은 그게 아마 단군이 말한 홍익인간의 네. 실천이 될 것이고 제세리와의 어떤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네. 믿습니다. 예. 그래야죠. 이제 끝으로 그 인사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도울 선생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 대학, 중령, 뭐 공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옛날 쓴 책에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다는 게 도로 선생님 책을 보다 보면 되게 놀래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책 내신 게 이제 상식이라는 이 최근 상황에 대해서 소회를 쓰신 책도 있고요. 또 이제 옛날 분이시긴 한데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한 책도 2권짜리 내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시사 비평 유튜브만 보시지 말고요. 이 옛날 분들에 대해서 옛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조명하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이제 좀 힘든 일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께 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잘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10몇 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직자들의 한 일, 공무라고 하는 게 정말 하자면 끝이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아요. 그런데 안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기로 해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요. 그 성과라고 하는 게 상상 이상이에요. 비교하면 성남시장 일은 호미 정도, 도지사 일을 하면 쟁기 정도. 근데 대한민국의 일을 하면 거의 트랙터 정도가 돼요. 잘하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겠어요.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무지하게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정성으로 그 대통령 한 시간의 가치는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5,200만의 우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귀한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면 정말 큰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유 뭐 정치 뭐 그놈이야. 요새 그놈이야는 좀 많이 사라지긴 했더라고요. 워낙 아니라는 게 네.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 정말 충직한 일꾼을 뽑아서 일을 열심히 잘 시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기대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이제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이게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 그 구성원들이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변화가 쉽습니다.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 새 걸 심으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고통 겪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공부를 맨날 하니까 그 나 나름대로 정당화가 되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 얘기나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좀 방해되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걸 거치고 나서 네. 내가 지식인으로서 정치를 모른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순간에 그 양심에 가책이 오니까 네. 참여해야지. 뭔가 바른 발언을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대변화의 시기고요. 정말 더 나은 희망 있는 세상을 정말 만들 수 있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기억에 나는 게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직선거에 계속 출마하는 이유가 휘두르고 싶은 권력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할 권한이 필요해서 기회, 예. 나에게 공직이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뭘 해서 누가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하다. 되게 정치하는 사람은 되게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에 적합하다고 저는 네. 평소에 늘 생각합니다. 이제 트랙터의 권한을 네. 예, 뭐 가지시면 일을 더 많이 하시겠죠. 네.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홈이나 쟁기보다는 트랙터가 좀 낫겠죠. 네,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오늘 특별 대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